여기 드라마 촬영 사전 답사를 위해 한국에 방문하게 되었다는 독일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을 듣고 기대 없이 한국에 도착했다는 그녀는 한국 공항에 도착함과 동시에 경악을 하며 입을 틀어막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한국에서 대체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출신의 마르티나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독일 공영방송의 드라마 팀에서 활동 중에 있는데요. 저는 팀에서 사전 답사를 주로 맡았고, 이번에도 촬영 직전에 촬영지 선정을 위한 사전 답사를 하기 위해 파견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드라마는 각본상 아시아에서 진행되는 드라마였고, 일단 배경이 아시아일 것, 그리고 드라마의 주제에 맞게 선진적인 아시아풍의 도시 분위기를 갖출 것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는데요. 이 조건에 맞아떨어지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었고, 그렇게 저는 한국과 일본 중에 한 국가를 선택하기 위해 두 국가로 파견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팀원들은 이건 볼 것도 없다며 그냥 일본을 선택하자며 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독일은 이전부터 일본과 여러 교류와 협력을 했던 역사가 있고, 또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드라마팀에서 일하는 인원들 중에는 일본을 이상하리만큼 좋아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이들은 한국 같은 후진국에서는 어떠한 장점도 기대할 수 없다는 논리 없는 비난을 하면서까지 일본을 선택하기를 강요하더라고요. 이렇듯 한국을 원하는 인원들은 아무도 없었지만 그래도 저는 사전조사 담당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느꼈고 이번 촬영지 선정에 매우 객관적인 자세로 임하기로 했는데요. 배우가 연기를 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가졌고 촬영을 하기에 충분한 인프라 등을 갖춘 곳을 선정해야만 성공적인 드라마 촬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저는 촬영지를 고르기 위해 일본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예상치도 못한 경험을 한 뒤 그저 경악을 연발할 뿐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일본 공항의 직원들은 기본적인 수속 과정마저 기계가 아닌 전부 직원들이 일일이 달라붙어 처리를 하고 있었고 이러한 비효율적인 상황 때문에 수속 절차는 계속해서 지연되기만 했거든요. 심지어 일본 공항은 애초에 설계부터가 잘못되었는지 도대체 어디로 나가야 하는지를 도저히 파악할 수가 없었는데요. 비행기 이동이 잦은 드라마 촬영 특성상 일본처럼 열악한 공항 시스템을 갖춘다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기에 저는 아무래도 일본은 매우 고평가된 국가일 뿐이었다는 것을 느끼며 근처에 있던 일본인 공항 직원에게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명색이 일본의 국제공항이었음에도 일본인 직원은 영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녀는 그저 제 영어 질문에 버벅대며 당황하기만 했고 저는 국제공항 직원이 영어를 하지 못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녀보다 더욱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더욱 황당한 상황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번역 앱을 사용해가며 겨우겨우 소통을 하며 드디어 본격적인 질문을 건네려던 그 순간 일본인 직원은 갑자기 자신은 교대 시간이 끝나서 가봐야겠다는 말을 해왔거든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란 말인가? 저는 30초면 되니 답변만이라도 주고 가라고 대답했으나 그녀는 그저 규칙은 규칙이다라는 말과 함께 친절한 미소만을 건넨 채 그렇게 매정하게 떠나버리더군요. 이렇듯 저는 일본 공항에서의 느린 수속과 헛수고만을 겪다 보니 생각보다도 훨씬 더 늦게 공항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겨우 도착한 호텔에서 저는 더욱더 경악스러운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일본의 건물은 어떻게 지어진 건지 호텔 객실하는 바람이 그대로 들어오는 상황이었고 너무 추워서 이불을 덮고 있어도 한기가 고스란히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객실은 40년 전에나 사용할 법한 중앙난방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기에 저는 호텔 로비에 난방 좀 강하게 틀어달라고 부탁했죠. 그런데 일본 호텔 측은 그러한 개인적인 부탁은 호텔 내규상 들어줄 수가 없고 이 정도 난방으로도 더운 손님이 있으니 규칙이 존재하는 거라며 원칙은 원칙이니 바꿀 수 없다는 말만을 되풀이할 뿐인 거 아니겠어요? 일본 호텔 내부는 밖보다 아니 더 추울 정도로 바람이 그대로 들어왔음에도 이들은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손님 핑계를 대며 억지를 부려댔고 그렇게 저는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 일본의 모습에 학을 떼며 가져온 모든 옷을 껴입고 억지로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묵은 숙소는 일본에서 꽤 유명하다는 곳이었기도 했고 일본의 숙소 상태나 시스템이 이 정도라면 배우들은 무조건 감기나 컨디션 저하로 인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드라마 촬영은 거기서 끝이거든요. 팀원들은 어떻게 이런 나라를 추천할 수가 있는지 저는 이들의 좁은 시야에 한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다음 날
저는 결국 감기가 걸린 채 최악의 컨디션으로 일어나게 되었죠. 이 밖에도 저는 아직까지도 동전을 사용하며 최신 기술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발전 없는 일본의 모습을 직접 경험할 뿐이었는데요. 결국 만약 촬영지를 일본으로 결정하게 된다면 드라마는 그야말로 각종 불편사항으로 인해 쪽박을 치게 될 것이고 저는 이번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확신에 가까운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에 치를 떨며 즉시 한국으로 떠나기로 결정했죠. 그러나 그렇게 일본의 지하철을 탑승한 채 한국으로 가는 공항으로 향할 때 저는 충격적인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는 지하철에서 깜빡 잠에 들고 말았는데 일어나 보니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러한 황당한 상황에 처한 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서야 누군가 제가 자는 사이에 안경을 훔쳐갔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안경을 훔쳐가다니. 소매치기 등의 경범죄가 일상화된 독일에서도 쓰고 있는 안경을 훔쳐가는 황당한 일 따위는 일어나지 않는데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일본 대중교통에서는 모자나 안경 등의 이상한 물건들을 훔쳐가는 기상천외한 범죄들이 쉴 새 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고 실제로 일본 지하철 곳곳에는 모자를 조심하라는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문제는 저는 안경 없이는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는 거의 준 장님 수준의 시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한국에 가봤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독일로 돌아오게 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에 결국 좌절감에 휩싸여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드라마 촬영지를 일본으로 결정하게 된다면 저는 제 무능력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꼴이었고 이건 향후 제 커리어에도 심각한 오점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저는 얼마 남지 않은 비행시간 때문에 얼떨결에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게 되었고 한국에 도착함과 동시에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실감하며 무기력함을 느끼고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독일에서만 해도 안경을 맞추는 데는 최소 한 달 이상이 걸릴 뿐더러 저처럼 장님 수준의 시력을 가진 경우 초고도 난시용 렌즈를 특수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3달 이상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당연히 저는 한국에 이렇게나 오랜 시간 머물 수 있을 만한 시간이 없었고 그렇게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독일로 다시 돌아가야 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던 그때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웬 한국인 공항 직원 한 명이 제게 다가오더니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왔거든요. 저는 일본에서와는 달리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한국의 모습에 놀라긴 했지만 아무튼 제 상황을 직원에게 말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을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체념한 채 안경을 잃어버렸고 앞을 볼 수가 없는 제겐 한국에서의 시간이 더는 의미가 없게 되어버렸으니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는 것을 도와달라는 말을 건넬 뿐이었죠. 그런데 이 한국인 직원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는 듯 저를 빤히 쳐다보다가 이내 놀랄 만한 대답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글쎄요, 안경을 잃어버린 것과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요? 한국에서 안경은 30분만 해도 새로 맞출 수 있고 마침 인천공항 안에 안경원이 있으니 그곳으로 안내해드릴까요? 아니, 안경을 30분 만에 맞춘다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라는 말인가요? 하지만 저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절박한 상황이었던 저는 그렇게 한번 속아보자는 생각을 하며 그녀의 안내에 따라 인천공항 내의 안경원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의 안경원에 도착하자마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늘 가슴속에 품고 있던 시력검사표를 내밀었는데요. 유럽에서는 안경을 맞추려면 별도의 안과에서 거만한 결과표를 제출해야 하기에 저처럼 안경이 목숨처럼 중요한 사람들은 늘 유사시를 대비하여 시력검사표를 들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안경사는 그런 저를 이해가 안 간다는 듯 멀뚱멀뚱 쳐다보더니 이내 영어를 구사하며 놀라운 이야기를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해당 시력검사표는 7년 전 검사표네요. 그동안 시력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크니 다시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어요. 아니, 이런 조그마한 안경원에서 무슨 검사를 한다는 말인가? 저는 지금 안경사가 저를 놀리는 건가 싶어 항의를 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안경사는 제가 화를 낼 겨를도 없이 이내 별도의 전문 검사 장비를 갖추고 있는 방으로 안내하더라고요. 그리고 순식간에 제 시력을 검사하더니 이내 충격적인 말을 해오기 시작했죠. 당신의 시력은 좌우가 반대로 측정된 상태네요. 도대체 누가 이런 형편없는 검사를 한 거죠? 이런 기본적인 검안 과정에서조차 실수를 하다니 정말 수준 낮은 곳에 가셨던 것 같네요. 저는 독일의 전문적인 안과에 가서 검사를 한 거였지만
독일의 기술 수준이 하도 열악한 탓에 좌우 시력을 반대로 측정해버리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내버렸던 거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저 조그마한 안경원에서조차 전문적인 장비를 통해 정확한 시력 검사를 해버리다니 저는 기본적인 부분부터도 수준이 다른 한국의 모습에 감탄을 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어요. 한국인 안경사는 시력 검사표를 보고 표정을 연신 찡그리더니 이내 이 정도 시력은 여러 전문적인 과정을 거쳐 렌즈를 제작해야 하므로 조금 오래 기다려야 할 거라며 겁을 줬거든요. 저는 역시나 한국도 제 시력을 감당할 수 있는 국가는 아니었구나 싶었고 그렇게 한국도 3달 이상이라는 렌즈 제작 기간을 부를 게 분명하다고 생각하며 체념한 채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는데요. 하지만 한국인 안경사는 원래 한국에서 안경 하나 맞추는 데는 10분이면 족하지만 제 케이스의 경우에는 2시간 정도는 기다려야 된다는 말을 건네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저는 안경사가 2달을 2시간으로 잘못 말한 건 아닌가 싶어 벙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경사는 그런 저를 보더니 2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런 거냐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이내 자신이 최대한 빨리 처리해 볼 테니 일단 대기실에서 기다려달라며 저를 푹신한 의자와 와이파이까지 제공되는 대기실로 데려가더니 이내 커피 한 잔까지 내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러한 독일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초호화 서비스에 깜짝 놀라면서도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도 안 되는 상황에 그렇게 멍 때린 채 안경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시간이라는 짧은 시간만을 기다려도 되는 상황이라면 분명 안경의 렌즈는 손가락 두께만큼 두꺼운 저품질 렌즈를 사용할 것이 분명하다는 자기 합리화를 하며 놀란 가슴을 애써 진정시켰죠. 독일에서 평생을 살아온 저로서는 그간의 제 독일 생활을 완전히 부정할 정도로 무지막지한 속도와 서비스를 자랑하는 한국의 모습을 도저히 이해조차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2시간도 안 되어 완성된 안경을 받아든 저는 그저 경악을 하며 머리를 감싸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의 안경 기술은 전 세계 최고인지 안경은 2시간 만에 완성되었음에도 종이 한 장 두께만큼 얇을 정도로 매우 좋은 품질을 자랑하고 있었고 덕분에 한국에서 제작한 안경을 쓴 저는 더 이상 바보 같을 정도로 눈이 작아 보이지 않게 되었거든요. 독일에서의 3개월 동안 기다려야 겨우 제작된 특수렌즈 안경은 독일의 압축 기술력의 한계로 인해 제 눈을 원래 크기의 3배나 작아 보이게 만들었고 그 때문에 평생을 눈사람이라는 치욕스러운 별명으로 불렸던 저였지만 한국의 안경 압축 기술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그런 한국에서 압축한 렌즈는 제 눈을 훨씬 크게 보이게끔 해주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한국의 어마무시한 기술력 수준에 혀를 내두르면서도 이 정도 속도와 기술이라면 도대체 얼마의 돈을 청구할까 싶어 순간적인 걱정에 휩싸였는데요. 독일에서는 제 특수 안경을 맞추는데 200만 원 이상의 거액이 들었기에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그의 2배쯤은 요구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안경사가 청구한 영수증에는 20만 원이라는 황당할 정도로 적은 금액만이 찍혀 있었고 제가 영 하나를 잘못 붙인 거 아니냐고 묻자 안경사는 그저 충격적인 답변을 할 뿐이었어요. 한국의 모든 것들은 상향평준화되어 있어요. 한국에서는 정체되면 살아남지 못하거든요. 20년 전만 해도 모든 렌즈를 수입하던 한국이 이제는 안경광학 기술 부분에서 세계 최고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다 그런 이유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기술력을 고려한다면 당신의 렌즈 제작쯤은 눈 감고도 처리할 수 있을 정도고 그리 많은 기술력이 필요하지도 않으므로 저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건 기술이 정체되어 저품질 물건을 비싸게 구매해야 하는 독일의 상황과는 정반대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촬영을 이어나가다 보면 이렇듯 안경이나 렌즈 등이 분실되거나 파손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최악의 상황에는 배우의 안경이나 렌즈가 제작되기까지 몇 개월 동안 촬영 자체가 지연되기도 하지만 한국은 그러한 불상사를 너무나도 쉽게 극복할 수 있게끔 하는 국가라는 점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었죠.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빛을 얻고 본격적으로 한국의 이곳저곳을 사전답사하기 위해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의 인천공항에는 버스나 지하철 등의 교통수단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초고속 기차까지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한국의 KTX는 시속 305km의 속도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30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을 정도의 빠른 속도를 자랑하고 있었고 이건 이번 촬영에서 엄청난 메리트로 작용할 게 분명했기에 저는 다시 한번 한국에 대한 감탄을 느끼게 되었죠. 조금 찾아보니 마블의 영화 블랙팬서 촬영 중에도 제작진들은 KTX를 이용해 부산 광안대교,
자갈치 시장 및 기타 장소들에 장비를 신속하게 이동시켜 물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고 했는데요. 또한 한국에서 촬영을 이어나갔던 다른 글로벌 제작진들도 서울과 부산 같은 도시의 지하철 시스템은 엘리베이터, 넓은 문, 자동 안내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 민감한 장비를 최소한의 노력으로 운송하는 데 이상적이었다며 한국의 인프라에 대한 극찬의 반응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사실 배우들이야 사생활이 완벽하게 보호되는 차량으로 이동하지만 촬영에 투입되는 제작진들은 무거운 장비를 옮겨야 하고 이동 중에 여러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기차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대중교통 인프라가 전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은 드라마 촬영을 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국가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독일과는 수준 자체가 다른 모습이었기에 저는 약간의 현타를 느끼기도 했죠. 사실 유럽은 선진국인 것처럼 보이지만 대중교통이 몹시 열악해서 모든 촬영을 차량 대여를 통해 진행해야 하거든요. 하지만 차량 대여 과정 자체도 쉽지 않고 유럽은 도로 상태도 형편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지연이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러한 조금의 지연조차 용납하지 않는 최고의 인프라를 가진 국가였던 거였죠. 물론 그렇게 탑승한 KTX의 시설도 매우 놀라웠어요. KTX에는 언제든지 전자기기에 배터리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초고속 충전 포트를 구비해둔 상태였고 간이 책상으로 간단한 문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둔 상태였거든요. 이건 독일 기차와는 차원이 다른 모습이었기에 저는 한국에 더욱 반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실 독일 기차에는 배터리 충전 시설 따위는 기대할 수조차 없을 뿐더러 심지어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문서 작업을 하는 카페에서조차 콘센트를 함부로 이용할 수 없거든요. 독일 카페에서는 직원에게 팀 명목으로 1유로 이상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콘센트를 함부로 이용했다간 전기도둑 소리를 듣고 그대로 쫓겨나 버리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카페는 물론이고 대중교통에서조차 전자기기의 배터리를 무료로 충전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만 독일 및 유럽은 기본적인 인프라 및 서비스 수준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죠. 또한 기차의 널널한 좌석 배치는 한국은 극한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승객들의 편의성을 더욱 배려한다는 것을 여실히 느끼게 해주었는데요. 독일에서는 극한의 이익을 위해 기차 좌석 공간을 닭장처럼 촘촘하게 구성해 놓았기에 승객들은 서로 살을 맞대면서 이동을 해야 하는 게 현실이고 이로 인한 불쾌지수 상승으로 손님들끼리 주먹다짐하는 경우도 꽤 자주 일어나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널찍한 좌석 간격은 그러한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었죠. 물론 한국인 승객들은 상당히 매너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도 만약 한국에서 촬영을 시작한다면 촬영은 변수가 일절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하는 요소 중 하나였는데요. 일단 제가 키가 작은 탓에 짐을 기차 위 선반에 올리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자 한국은 승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나서 저를 도와줬을 뿐만 아니라 제가 한국 기차를 처음 이용하는 상황에 얼이 빠져 있자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승객은 놀라운 영어 실력을 자랑하며 제게 상세한 설명으로 도움을 주었거든요. 심지어 이동 중에 한국에 온 것을 환영한다며 음료수를 건네는 한국인 승객도 있던 것으로 봐서 저는 한국은 아직도 과소평가된 최고의 국가임을 곧바로 인지할 수 있었죠. 드라마를 촬영할 때면 은근히 현지 시민들과 부딪힐 일이 많은데 한국처럼 시민의식 수준이 매우 높고 착한 사람들이 사는 국가라면 상당히 큰 메리트로 작용할 게 분명했거든요. 한국에서는 독일처럼 작은 소음에도 곧바로 경찰이 출동하고 심지어 소정의 이용료를 내놓지 않는다면 촬영을 방해하겠다며 돌까지 던져대는 사람은 절대로 없을 테니 말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감탄을 연발하며 부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이 너무나도 일사천리로 진행된 나머지 저는 예정보다도 훨씬 일찍 부산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저는 체크인 시간보다 훨씬 일찍 숙소에 도착하게 되었다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인 짐뿐만 아니라 각종 무거운 방송국 장비들까지 짊어지고 있었기에 도저히 남은 체크인 시간 동안 밖에서 기다릴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요. 특히나 저는 일본에서 너무나도 추운 생활을 한 나머지 약간의 몸살 기운까지 있었기에 더더욱 추운 바깥에서 체크인 시간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죠. 결국 저는 몰래 숙소 로비로 들어갔고 로비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고 조용히 대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노심초사했던 이유는 일본은 규칙에는 융통성이 아예 없는 태도를 보였고 저는 예약한 식당에서 5분 먼저 도착했다고 식당 밖으로 쫓겨나기까지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분명 식당 내부에도 기다릴 수 있는 공간과 자리가 충분했음에도
그저 식당 밖으로 등 떠밀렸던 저지만 제가 일본어를 하나도 못한다는 걸 알게 된 식당 주인은 저보고 일본에 대한 최소한의 존경심도 없는 예의 없는 외국인이라는 번역을 내밀더니 제 예약을 임의로 취소시켜버렸거든요. 물론 한국인들은 매우 친절한 사람들이 맞긴 했지만 그래도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유사성이 있고 이 말은 한국인들도 일본인들처럼 규칙에는 일체의 융통성도 갖지 않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소리였기에 저는 그렇게 처절한 기다림을 선택했던 거였죠. 제가 만약 숙소에 일찍 들어왔다는 사실을 들키게 된다면 저는 감기에 걸린 채로 무거운 짐들과 함께 쫓겨나게 될 테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림을 이어가던 와중 제게는 도저히 믿지 못할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숙소 주인으로 보이는 한국인 아주머니 한 분이 구석지에 웅크리고 있는 저를 눈치챘는데 그녀는 도대체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냐고 말하는 듯한 한국어를 구사하며 저를 손바닥으로 마구 때리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그녀 또한 저를 내쫓으려는 건가 싶어 엄청난 좌절감을 느꼈는데요. 하지만 번역 앱을 통해 그녀와 대화를 해본 결과 저는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체크인까지 2시간이나 남은 상황이었지만 피치 못한 사정이 있으면 자신에게 말을 할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불쌍하게 있으면 되냐며 마침 청소를 끝낸 방이 있으니 추가금 없이 일찍 입실하게 해주겠다는 말을 건네왔거든요. 심지어 한국인 아주머니는 몸을 덜덜 떠는 저를 보고 혹시 감기에 걸린 거냐며 얼굴은 또 왜 이렇게 꾀죄죄한 거냐며 저를 마치 딸처럼 대해주며 지속적인 관심을 주셨는데요. 얼굴이 꾀죄죄한 것은 감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냥 꾀죄죄한 것이긴 했지만 아무튼 저는 아주머니에게 일본에서 있었던 일을 전부 말하게 되었고 제 상황에 한국인 아주머니는 저 대신 화를 내주기까지 하더라고요. 웬만하면 체크인 시간을 맞춰주는 게 좋지만 어떻게 들어온 손님을 내쫓을 수가 있어?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봐. 내가 금방 약을 가져올게. 그러면서 아주머니는 정말로 따뜻한 한국 전통차 한 잔과 감기약까지 내오셨는데요. 아니, 독일에서는 약국 자체를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또 약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싸서 기본적인 상비약 하나 구매하려면 1시간 이상 도시 중심부로 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비용까지 드는 게 현실인데 어떻게 아주머니는 3분 만에 약을 구해오실 수가 있단 말인가요? 저는 이러한 믿기지 않는 상황에 벙찔 뿐이었어요. 심지어 독일에서는 숙소값보다 상비약이 더 비싸므로 제게 이러한 감기약을 제공한다면 이건 아주머니는 오히려 방을 내주고도 손해를 보는 꼴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의문을 표하는 제게 아주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이야기를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 해오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한국에서 상비약쯤은 근처 편의점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걸? 그리고 한국에서 상비약은 과자 하나 값으로도 충분히 구매할 수 있어. 한국은 병원 및 약국 인프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나라거든. 그녀의 말에 저는 이젠 놀라기도 지쳐 두 눈을 지그시 감을 뿐이었습니다. 한국은 그야말로 완벽한 국가였으며 심지어 이건 부상의 상황이 잦을 수밖에 없는 촬영 현장의 특성에도 상당한 이점으로 작용하는 부분이었거든요. 독일에서는 촬영 중 부상자라도 나오는 순간 기본적인 약을 구매하고 오는 데만 반나절이 걸리니 그날 촬영은 완전히 망한 셈이 되지만 한국은 놀라운 인프라를 통해 그러한 불상사를 사전에 막아주는 국가였던 거였죠. 그렇게 저는 한국이야말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국가임을 확신했고 일본과는 차원이 다른 바람을 완전히 막아주는 숙소의 따뜻한 온돌바닥에서 3초 만에 잠에 들어버렸는데요. 심지어 저는 아주머니가 미쳐 나가기도 전에 잠에 들었기에 아주머니는 저를 위해 문을 닫아주기까지 하셨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에서의 더할 나위 없는 사전답사를 마쳤고 독일로 돌아오자마자 팀원들에게 한국이 아니면 안 된다는 통보를 하게 되는데요. 물론 일본에 미쳐있던 동료들의 불만이 폭주했지만 저는 그들에게 논리적인 이유를 들이밀며 한국행을 뚝심 있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촬영지를 일본으로 정한다면 드라마는 망할 수밖에 없다며 일본은 변수가 너무나도 많은 불완전한 국가였지만 한국은 완벽한 국가였다며 쐐기를 박았죠. 그렇게 제 강력한 주장으로 한국행이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선택한 덕분에 저희는 지금까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촬영을 이어나가고 있죠. 한국에는 세련된 고층 빌딩, 네온라이트 거리, 현대적이고 공상과학적인 환경을 엿볼 수 있는 완벽한 미래지향적인 분위기를 자랑하는 멋진 도시 풍경이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다리와 조명이 비치는 경로가 있는 한강은 밤장면, 로맨스 또는 액션 시퀀스의 완벽한 배경을 제공했거든요. 또한 경복궁과 창덕궁, 그리고 북촌과 같은 장소에서는 한국의 풍부한 역사를 엿볼 수 있어
동양풍의 상황을 보여주는 장면에 이상적이었습니다. 물론 자연의 아름다움도 빼놓을 수 없죠. 제주도 해변과 절벽부터 설악산까지, 한국은 고요한 풍경부터 험난한 모험 배경까지 다양한 자연 촬영 환경을 제공했거든요. 고속 인터넷 및 인터넷 연결성은 전 세계에서 단연 1등이었습니다. 제작진은 한국의 5G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원활한 파일 공유 기능에 연신 감탄했고, 덕분에 독일 현지 인력들과 원활한 소통을 이어나갈 수 있었는데요. 2억 마일리 떨어져 있는 독일 현지 팀과 실시간으로 4K 영상을 업로드하고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건 오직 한국만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었고, 결국 저희는 한국 덕분에 높은 효율성을 유지하며 촬영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입을 모아 감탄을 하는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의 치안이었죠. 저희는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야간 장면을 촬영하게 되었는데, 제작진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한국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거든요. 새벽 3시에도 다음 장면을 설정하는 동안 비싼 카메라와 장비를 방치할 수 있다니, 이건 도저히 보고도 믿기지가 않아. 독일이었다면 그 즉시 모든 장비들을 강탈당했을 거야. 물론 한국인들은 저희에게 기꺼이 협조를 해주었고, 일부 농부들은 일출 촬영을 위해 사유지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을 뿐더러 현지 레스토랑은 저희 팀을 수용하기 위해 영업시간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하는 등 다른 나라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환대를 베풀어 주었는데요. 그야말로 한국은 최고였고 저희에게 믿기지 않는 기회를 선사해 주었던 것입니다. 세상 까탈스럽기로 유명한 몇몇 배우들마저 한국의 환경에 연신 감탄하며 극찬을 아끼고 있지 않을 정도니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국가인지는 말해봤자 입만 아플 지경인 것 같은데요. 저는 진심으로 한국에서 이대로 눌러 살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을 정도로 한국은 모든 것을 가진 국가였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